장이 열리자 뜨겁게 달아오른 코스피는 3,748을 찍고 마감됐습니다. 삼성전자는 10만 전자에 바짝 다가섰고 관세 부담으로 힘을 받지 못했던 현대차도 크게 올랐습니다. 첫 소식 이상화 기자입니다. 오늘 개장 25분 만에 3,700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우며 2.5% 오른 3,748.3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사상 최고치입니다. 탄핵 전국 2,200선까지 내렸던 코스피가 불과 5달 새 60% 넘게 오른 겁니다. 특히 한미 경제통상수장들이 관세 협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자 협상 타결 기대감이 커지며 투자 심리도 불붙었습니다. 최근 증시 랠리에도 관세 부담에 오르지 못했던 자동차 2차 전지주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현대차는 8%, LG에너지솔루션은 8.8% 각각 올랐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제일 큰 영향을 준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부진했던 현대자동차가 오르는 모습을. 여기다 반도체 종목 상승세도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3% 가까이 오른 97,700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가를 썼고 SK하이닉스는 7% 상승했습니다. AI와 관련된 어떤 각종 좀 긍정적인 뉴스 자체가 여전히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TSMC 실적도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강화시킨. 단기적으론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 국내 기업 실적 개선 등 당분간 상승 랠리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조 4천억 원 가까운 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했던 2심 판결을 깨고 재산 분할 금액을 다시 정하라고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오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으니 분할 금액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며 위자료 20억 원 지급은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노 관장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27년 만인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고 2년 뒤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서 맞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선 재산 분할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의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최 회장이 재산 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의 종잣돈으로 쓰였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계산 방법이 잘못됐다며 원심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8년 넘게 끌어온 세기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자유롭게 대피해달라. 피해자들이 아닌 범죄 조직원들에게 내려진 공지입니다. 대대적인 단속을 피하려고 또 다른 범죄 근거지로 옮겼다는 얘기도 현지에서 들립니다. PC로 보이는 물건을 챙겨 도망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시아누크빌 현지에서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차례로 승합차에 오르는 이 남성들. 이들을 태운 차량이 도로를 메웠습니다. 오토바이와 봉고, 그리고 대형 버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어젯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을 빠져나가는 장면이라며 찍힌 영상입니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제보자는 범죄 조직이 시아누크빌을 중심으로 도주 명령을 내렸다고 취재진에 전해왔습니다.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유롭게 대피해달라, 저희와 함께 대피할 분은 직접 연락해달라고 공지하는 메시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등 각종 장비를 챙긴 채 대기하는 남성들도 포착됐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이어가려 한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JTBC 취재진은 도주가 이어지는 시아누쿠빌 건물들을 취재했습니다. 범죄단지 웬치로 추정되는 건물은 이미 텅 비어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쇠창살이 둘러진 내부에도 인기척은 없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붐비던 건물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일한 직원이 얘기해줬는데 중국인이 한 40-50명 정도 있었대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이미 다 떠났다고 하고요.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조직원들도 보입니다. 여전히 경비원이 지키고 있는 곳도 있고 경비가 더욱 삼엄해진 건물도 포착됐습니다. 조만간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될 거란 얘기에 이미 늦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미 다 도망간데 이제 와서 감사를 하니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미 조직 총책들은 다 떠났다고 한인들은 현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계엄의 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받아 나오는 모습은 CCTV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조 전 원장은 문서를 반으로 접어 품에 넣기까지 했는데 특검 조사에선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반복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내일 조 전 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선 계엄의 밤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동선과 행동이 법정에서 낱낱이 공개된 겁니다. 그중엔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있었습니다. 오후 9시 9분쯤 조 전 원장이 손에 문건을 들고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나옵니다. 천천히 걸어 나오면서 문건을 반 접어 양복 품 안에 넣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조태호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도 문건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리고 관련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을 건넨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원장을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조 전 원장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받았냐는 특검팀 질문에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답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건을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도 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는데 조사에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내일 조 전 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아세요? 아마 1등일 거예요.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서울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은 사상 초유, 초강력 부동산 대책. 이번 대책의 배경엔 방금 들은 이런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집값이 어느 정도로 과한 건지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지표가 정확히 뭐죠? 네, 소득과 비교해서 집값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는 지표 PIR입니다. 예. PIR, 이 집값을 1년간 얻은 총 소득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 수치가 10이 나왔다 이러면요. 한 푼도 안 쓰고 내내 모아도 집 사는데 10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PIR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에 비해 집값이 과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서울의 PIR 한번 보겠습니다. 13, 8, 10.5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10에서 13 정도입니다. 10에서 13. 네. 그러니까 13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라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일단 조사 기관마다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집값 평균과 소득 평균을 가지고 저렇게 나누느냐 아니면 진짜로 집을 산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평균을 내느냐 여기서 좀 차이가 납니다. 예. 자, 국내에서도 이렇게 수치가 조금씩 다르면 네. 국제 비교가 가능할까요?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IMF나 OECD 같은 곳에서 공식적으로 국가별로 PIR을 비교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예. 다만 민간 업체 등에서 발표한 자료는 두 가지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소개해드리면 우리나라가
1등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대한민국 서울이 KB 국민은행 기준으로 10위. 네. 미국 뉴욕보다 높고 런던보다도 높다라는 네. 그리고 뜻이네요. 최근 기준으로는 더 높고요. 예. 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뭐 우리가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없지만 네. 상당히 높은 편인 건 입증이 되고요. 우리가 일본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본 도쿄의 PIR,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직전에 18.12까지 치솟았습니다. 예. 그럼 일본 전철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보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붕괴 직전인 1985년 보시면 8이었지만 90년대 갑자기 18.12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 1980년대 중반만 해도요. 지금 서울의 집값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 한 있습니다. 5년 만에 2배가 넘게 증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버블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 PIR, 그러니까 소득 대비 집값 수준 말고도 대출이 얼마나 끼어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LTV를 기준으로 대략 100% 전후까지 대출이 실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한 40에서 50% 정도의 수준에 네, 그러니까 결국 지속적으로 이 대출 관리를 하면서 주택 공급 정책도 동반해야 PIR, 그러니까 소득 대비 높은 집값 수준을 잡아나갈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단기 대책, 중장기 대책을 함께 써야 된다라는 뜻으로 읽히네요. 잘 들었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